속된 말로 개판이죠. 왜? 교육이 무너지고 교권이 무너지고 가정교육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얼마나 착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인간을 길러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학점을 잘 받고 평점을 잘 받아서 유명대학 가갖고 출세하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1000년 넘게 막 떠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인구의 0.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같은 세계적인 석학을 낳고 그 다음에 굉장한 리더들을 양성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육에 있어요. 그 교육, 유태인의 교육을 뭐라 그러죠? 흔히? 하브르타. 탈무드. 네. 탈무드는 선지자 라피들의 이야기를 이제 엮은 건데 이스라엘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유아교육부터 만 3세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일반 교육과 종교 교육을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영성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탈무드 교육은 출세를 하고 돈 잘 벌고 이런 거가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타인의 불행을 같이 공감하는 그런 인간적인 교육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는 어떤 교육이었을까요? 조선시대 교육이 막 돈 많이 버는 그런 교육이었나요? 출세 막 하라고 하는 그런 교육이었나요? 조선시대의 교육 사상은 바로 동양에서 공통적으로 그랬던 공자의 교육관에 있어요. 공자는 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공자의 교육 사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뭘까요? 공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죠? 인유해지. 그렇죠. 인사상이에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획이 두 글자, 즉 사람은 서로 기대고 돕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자의 제자가 아내가 아주 어진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그 아내가 죽었을 때 공자가 뭐라고 그랬죠?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그만큼 인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인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기치인에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내 자신을 닦아서 나의 인격을 닦아서 그것이 사람들한테 강화시켜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 즉 우리나라 교육 이념에 홍익인간이라고 있죠? 홍익인간이 무슨 뜻이죠? 다들 아시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랬던 교육 이념이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어요. 재산 때문에 형제 간의 갈등, 죽임, 부부 간의 살인, 난리도 아니죠. 진짜 끔찍하죠. 그런가 하면은 어린애들이 심지어는 초등학생이 막 성매매를 하고 성강간 아주 우리 사회가 지금 아주 막 굼고 있어요. 제가 사임당과 여성교육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사임당과 교육이에요. 선생님 이것 좀 올려주시죠. 자, 우리가 일단은 사임당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가 이것부터 배경 속에서 그거를 어떤 인물에 대한 행적을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조선시대하면 남녀차별 가부장적이고 여자는 권리가 없고 그렇게 흔히들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1392년 조선이 건국하고 1592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임진왜란. 임진년에 왜들이 쳐들어왔다 해서 임진왜란. 그 다음에 1636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병자호란. 병자년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어요. 요새 아주 핫한 드라마 있죠?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한 건데 이 양
양난, 소위 양난이라 그래요. 임진왜란과 병자로. 양난 이전의 조선 전기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사회하고 달랐어요. 왜? 남녀차별이 없었다. 조선시대에 건국 그거를 보면은 법전이 경국대전인데 거기에도 적서차별, 즉 적자와 서자 차별에 있어도 남녀차별은 없었어요. 그래서 신사임당이 살던 16세기에는 여성도 그 호주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성도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었고, 여성도 제사를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임당의 아들이 누구죠? 유명한 이율곡 선생이죠. 이율곡 선생은 외조모, 외할머니한테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 외할머니 용인 이씨가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딸들, 5딸들한테 누나주고, 그것도 또 넘쳐서 특히 이제 이율곡 선생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손자를, 외손자를 위해서 땅을 나눠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만큼 여자들이 경제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의 그 8번째 아들 대구는 2번째 부인이 이혼하고 나서 자기 그 재산 받은 거 막 그거를 기록으로 남긴 것도 있어요. 이렇듯이 조선 전기, 즉 사임당에 살던 시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드라마나 이런 데서 봤던 시대하고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녀차별, 가부장적인 건 사실은 17세기 이후 18세기에 가장 급심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혼인을 할 때 뭐라 그랬죠? 장가를 든다, 장가를 간다. 왜? 시집이 아니라 그 처갓집에 가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사임당이 혐오양처라고 하는데 우리 20년 동안 시댁에서 살지도 않았는데 무슨 혐오양처인데, 그것은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시집을 간다, 시집살이를 한다, 이런 거는 18세기, 여러분이 잘 아는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던 영종조 시대였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사임당과 그 교육을 왜 이야기하려고 했냐면, 많은 지자체에 제가 이제 강연을 다녔는데, 왜 16세기 사임당이 오늘날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역사는 과거와 현, 미래의 대화라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뭔가를 새롭게 배우고 조명하는 거죠. 옴구이짓이란 말 있죠. 옛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자.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제 그 사임당이 태어났고 성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조선 초에는 남자는 이제 5살이 되면 어디를 가죠? 그렇죠. 서당을 가죠. 서당을 가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보통 과거급제 하는 게 한 평균 35세에 과거급제를 한대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고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살에 꼴까당, 평균 수명이 50. 그러니까 한갑이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죠. 그런데 조선 그 600년을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천재가 누구일까요? 이율곡. 이율곡 선생은 자그만치 9번을 장원급제를 했어요. 구도장원이라고 그랬고. 그런가 하면은 이율곡의 큰형님, 그러니까 사임당의 맏아들은 41세에 대과도 아니고 소과 아닌 세원 진사시간 간신히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 5살 때부터 41살까지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47살에 꼴까당 저 세상으로 가셨죠. 그리고 돈도 없지. 그래갖고 그 형수와 그 조카들을 누가 다 걷었어요? 율곡 선생이 걷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해주에, 아무래도 해주 알죠? 해주에 가난한 친척도 1명, 2명, 3명, 4명 다 가보니까 몇 명? 100명이 한 마을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피죽도 못 먹고 살 만큼 그랬지만, 왜냐면 바라보는 그 율곡 선생밖에 없잖아요. 벼슬하는 사람이.
그래서 율곡 선생이 사실은 막 대장간 일도 하고 별별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친척들을 돕고 친척들하고 여럿이 사니까 뭘 해요? 동계, 마을에서 규칙 이런 것도 만들고. 자, 그러면은 율곡 선생의 그 큰아들이 이제 과거에 볼 때마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자기 동생은 막 너무나 잘 나가는 천재지. 어떻겠어요, 그 심정이. 아마 요즘 우리 그 강남 아줌마들 같으면은 그럴 거예요. 야, 너는 말이야, 누구를 닮아서 머리가 이렇게 나빠? 너는 동생만도 못하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진당은 뭐라 그랬냐면은 막 절망에 빠져있는 큰아들한테 얘야, 공부라고 하는 것은 벼슬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 당시에 완전한 인간상은 뭐예요? 군자라고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완성되는 인간. 거기에 뜻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뜻을 갖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한 거예요. 그런 것이 참으로 우리가 오늘날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남자들은 이제 공부를 하면 여자는 뭐였겠어요? 여자는 소의 왕후라고 아시죠? 인수대비로 유명한 누구냐면은 바로 송정의 어머니, 연산군의 할머니죠. 굉장한 지식인이었어요. 이 소의 왕후가 여성들을 위해서 중국에 막 여기저기 이제 책들을 해갖고 내라는 건 안내자, 훈자는 교훈할 때. 그래서 내운을 갖다 한글로 해갖고 여성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켰던 거죠. 사임당 집안은 원래가 사임당의 모친 용인이 씨 부인도 아주 학문이 뛰어났고 품행도 방정하고 효심이 깊었다고 그래요. 그러한 것이 사임당도 마찬가지고 또한 율곡도 그 효에 대한 거를 굉장히 이제 체득을 한 거죠. 심지어는 사임당이 죽고 나서 사임당의 남편 이름 아세요? 그렇지, 원수 같은 이원수죠. 그런데 결혼생활 내내 28년 동안 칠레 팔레 불경이나 불경책 끼고 돌아다니다가 첩 얻어갖고 살지를 않나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사실은 사임당이 그렇게 서화, 추충전 이런 걸 하는 것은 자기의 고통을 승화시켰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사임당이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은, 여보, 우리는 3년 4년 이렇게 자식 다 뒀으니까 재혼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남편 원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공자도 옛날에 이혼했대더라. 공자의 증선도 이혼했대더라. 막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임당 죽고 나서 얼마 내가 그 첩을 뭘로 드렸어요? 안방만에 드렸어요. 근데 그 첩의 나이가 큰아들하고 거의 동갑인 거예요. 그래서 허구한 싸우는 거지. 왜냐면 배운 데가 없으니까 막 술 먹고 계모가 이제 계모죠. 술 먹고 또 자기 큰형님하고 싸우고 난리 쳤어요. 그렇게 구박을 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곡 선생은 계모를 아주 극진히 동양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율곡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계모가 결국은 감화가 된 거예요. 3년상을 치렀대요, 계모가.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자가 얘기한 수기침, 나를 스스로 닦아서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이 감화를 하는데 거기에 인생의 목표가 있고 교육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의 왕후가 그 당시 이제 여성들한테 예전에 조선시대 한글을 뭐라고 불렀죠? 응? 언문. 또 더 속된 말이 있죠. 암클. 암놈이 쓰는 글자에서 암클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배우는
그런 게 뭐 예를 들면 뭐 연려전, 그 다음에 무슨 효행전 뭐 이런 거나 배우고, 그 다음에 여성의 그 덕목은 뭐냐 하면은 봉제사, 제사를 받들고 적빈게 그 손님들을 접대하고 이제 그러다가 한 세상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사인당의 이름이 뭘까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사인당한테 이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신인선. 신인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 학자들, 제가 오죽헌에 있는 학자들하고 들었는데 그 근거가 없고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데 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태어나갖고 뭐 개똥이 새똥이 이렇게 막 그 아명을 부르잖아요. 그러다 좀 지나면 친구끼리 막 부르기 뭐 하니까 자라고 해요. 그거를 자가 어떻고 그 다음에 조금 가면은 아호 관직에 들어가면 아호 그 다음에 나중에는 호 그 다음에 죽은 뒤에는 뭐를 붙여요? 시후 나라에서 이제 그걸 내려준다는데 사임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주나라 문항이 있는데 문항으로 말하면은 아주 성분을 대표적인 동양의 최고의 그 군항이었죠. 그 문항을 낳은 그 모친이 이름이 태임이었어요. 클태자에다가 맡깁니다. 그래서 태임을 스승으로 삼는다. 그래서 사임이라고 했어요. 자, 조선시대는 여자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집을 가면은 저희 파주 살거든요. 파주 살면 파주댁, 김포댁, 뭐 종로댁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학식이 뛰어나고 품행이 아주 방정한 그런 사람들 함부로 그렇게 부르기가 뭐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에게도 당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사임당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쭉 올려주세요. 올려달라. 그리고 이제 그 오래전에 왜 우리 호주제 올려달라니까 뒤로 뒤편으로요. 호주제 그거 할 때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그 성균관 유린들이 아니 여자들이 무슨 호주가 되느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고 막 대문당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죠. 이 호주제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지만은 그 한때 우리나라에서 남자 그저 아버지나 제일 큰 어른이 호주가 됐잖아요. 할아버지가 호주가 됐으니까 그거는 일제 때 일이에요. 일제 때 그 말하자면은 호주제를 해야지 딱딱 집안을 딱 묶어갖고 어떻게 하기 좋아요? 통치하기가 편한 거예요. 감시하기가 편하고. 조선시대 명문가들 중에서도 그 기록에 보면은 60% 이상이 여자가 호주였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호주가 될 만큼 여성들이 또 그렇게 똑똑하게 그때 했다는 뜻이죠. 왜? 호주가 되면 뭐 기록도 보고 해야 될 거야 해서 조선시대에도 특히 이율곡을 중심으로 한 충청도, 경기도 이쪽을 이제 기호학파라고 그러는데 경기, 호남 합쳐서 기호학파라고 하는데 이 기호학파 쪽에서는 여성들에게도 공부를 시키고 한문 공부를 시키고 심지어는 어느 집안은 첩이 똑똑하면 첩한테도 시키고 노비가 똑똑하면 노비한테도 공부를 시켰다는 그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18세기 이후에는 여성이 단독으로 자기 문집을 내는 경우가 20명이 넘어요. 제가 이제 원래 조선 후기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가 그랬고 그렇다면 사임당의 교육 철학은 물론 이제 공자의 그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뜻을 세워라. 쉽게 얘기하면 인생의 목표를 사임당은 자기 목표를 세웠잖아요. 뭐 사임당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나는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처럼 그렇게 그 여성 군자가 되고 싶다. 그게 사임당의 인생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자녀 교육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남편은 이제 7남매를 들어서 나는 이상하다. 이렇게 금술이 안 좋았다는데 그러니까 그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살았어요. 왜냐면 삶이 어려워갖고 강릉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저
파주 쪽에가 이제 덕수시 본가예요. 이윤곡 집안.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하고는 한 18층쯤 되는데, 거기가 그 지금 그 자원선이라고 있어요. 율곡하고 사임당 모셔놓은 데인데, 이제 거기서 살다가 또 중간에 봉풍 가서 살다가 이리저리 살다가 또 그 시어머니가 과부였는데, 남양시 집안인데, 집안은 좋지만 과부였어요. 근데 그 사임당 결혼은 정략 결혼이었어요. 사임당의 아버지가 일부러 명문 집안에 시어를 없는 집, 가난한 집, 그래서 여차하면 대릴사회를 쌓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강릉 친정에서 오래 살았던 거고, 그 살림이 비난했어요. 그래갖고 이리저리 막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남편 이원수는 뭐 했겠어요? 공부는 한 번은 당신은 저기 떨어져서 또 공부를 하러 가라 하면 또 되돌아오고 근데 한 번 올 때마다 뭐가 생겨요? 애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7남매를 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임당이라는 이제 호를 졌는데, 그 공자의 교육론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임당은 4남 3녀를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은 아까 얘기했죠. 41살에 겨우겨우 대과도 아니고 세원 진사에 합격했다가 47살에 돌아셔갖고 세상을 떠갖고 형수와 자식 그 조카들을 이울고기가 다 평생을 보살폈죠. 그리고 이제 그런가 하면 또 그 위에 형이 있어요. 번이라고. 이 형 때문에 유르곡 선생이 굉장히 그 조정에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좀 어리버리해갖고 뭐 직업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뭐 남이 뭐 땅 사면 괜찮대더라. 거기 엮여갖고 실록에 나올 정도로. 그래갖고서 그 비난이 율곡 선생한테 갔죠. 그런데 그 둘째형님이 유일하게 한 일이 뭐냐면은, 율곡 선생이 어디 나갈 때 들어오면 너 오늘 어디 가서 뭐 했니? 누구를 만나니? 막 꾸직꾸직 해먹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율곡 선생이 하는 얘기 다 적고, 그래서 그것이 기록으로 남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큰딸이 있어요. 큰딸은 작은 사임당이라고 불렸어요. 왜? 그만큼 무덕이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큰딸 이름이 매창이에요. 조선시대에서 선비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 뭐죠? 매화. 왜 매화를 좋아할까요? 절개. 네, 그렇죠. 우리가 사공자 하면은 매란, 난, 국죽, 국화, 그 다음에 대나무인데, 매화가 이제 추운 겨울을 지나갔고 처음 피는 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그 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가 있죠? 율곡 선생 외에? 태계 유학. 그렇죠. 태계 선생이 가장 좋아했던 꽃. 그래서 매화를 직접 키우고 또 뭐 그런 것도 기록에 남기고 그랬는데, 그 매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개를 뜻하기도 하고 아주 고고하죠. 그래서 옛글에 보면은 매화는 아무리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매창, 유리창 할 때 창자, 이 큰딸 매창도 대단한 그 화가로서도 당대에 유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딸은 그냥 평범하게 관리한테 시집을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막내 남동생이 이우라고, 옥산 이우라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중들한테는 잘 안 알려졌지만은 미술사에서는 굉장히 알려졌는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삼절이라는 말을 해요. 세 가지 뛰어났다. 그런데 그 뛰어난 게 뭐예요? 시, 서, 화예요. 그런데 그 옥산 이우 선생은 사절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검은 거, 금. 검은 거를 금이라고 그러죠. 검은 거를 그렇게 잘 켰대요. 그래서 그 율곡 선생하고 그
몇 살 차이는 안 나는데 늘 같이 데리고 다녔대요. 그리고 자기 그 동생의 훌륭함을 그하고. 자, 그러면은, 예. 사절이라 불렸고, 자, 교육의 가장 첫걸음 뭐냐? 태교라는 거죠. 인성교육의 첫걸음.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막 이런 거 따졌잖아요. 임산부가 뭐, 이렇게 모퉁이에 있으면 안 된다, 끊어진 거 있으면 안 된다. 우리 굉장히 조심조심 했잖아요. 요즘은 막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임신하기 전에 뭐가 있을까요? 선교가 있는 거죠. 근데 젊은 애들이 막 그런 생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천둥번개 치면 저렇다고 술 먹다가, 벌끄다가 애 생기고, 어디 놀러 갔다가 애 생기고,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 생겼어. 18, 19살짜리 무슨 능력이 있어요? 집에다가 얘기를 할게요? 집에다 얘기하면 머리도 뽑혀서 쫓겨나게? 학교에다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장실이나 아무 데나 갖다 버리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존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생명 존중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밥상머리 교육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죠? 심지어는 어느 집 가면은, 놀러 가면은, 외식하러 가면 아버지는 한식집, 애들은 양식집, 꼬맹이들은 분식집. 밥상머리에서, 야, 너 젓가락질 이렇게 하면 안 돼. 난 먹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자, 학교 가서 교육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초등학교 학생이 등치 크다고 여선생을 패는데, 요번에 사건 났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렇겠어요. 우리 옛날에는 군사부 일차라고 그랬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같은 그거다. 우리는 옛날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걸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선생이 애들 눈치 봐야지. 동네 어르신이, 야, 너네 담배 피면 어떡해? 잘못하면 얻어맞아. 이러니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정교육 안 되지, 학교교육 안 되지. 그건 사회교육은 돼요? 사회교육도 안 돼요. 무서워서 어른들이 말을 못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놓다 보니까 왕자 공주로 커갖고 남에 대한 배려 1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갖고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고 그래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뭐가 되겠어요. 지금 우리 교육의 문제는 정치, 사회, 종교 모든 것에 어떤 일맥상통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정치인이나 기업 가면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 존경을 할 수 있어요. 하는 꼴들 보면 다들 몇 문제 나왔어요. 다들 공부 잘했어요. 뭐가 빠졌어요? 육법전서 외워갖고 막 사법고시에서 출사하는 정신이 없었어요. 친구들하고 놀지도 않았어. 그런 사람들이 젊었을 때 영감 소리 듣고 권력을 누려만 받지 상대의 그런 거는 1도 없어요. 그리고 자가용 타는 사람이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 문제점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겪어봐서 아는 거하고 그냥 책상머리에서 아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지금 총체적인 문제는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교육의 개혁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교육이란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Education. Education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Education은 제가 이제 그리스 협회 한 16년간 있었거든요. 그리스도 몇 번 갔는데 영어의 거의 대부분은 이 그리스어, 라틴어에서 나오는데 Educator라는 말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다는 뜻이에요. 즉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타고난 개성과 능력이 다른데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재능을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교육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뚜껑을 열긴 다 열어. 그래서 막 똑같은 걸 다 거기다 집어넣어. 국어, 영어, 수학. 네 친구 그리고 못 사는 애하고는 사귀지 말아야 돼.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이런 비인간적인 교육을 막 강요를 하는 거야. 아이들을 정글로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게임? 우리 세계적인 영화 오징어 게임, 바로 그게 우리 교육의 현장이라고 봐요. 첫 직장이 학교 선생이었거든요. 역사 교육을 또 잘못 가르쳤어요. 막 역사만 애들이 머리가 아파요. 대동대세문난세, 예동문서, 광해를 막 외워야 되는 거야. 역사는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태종이 왜 처갓집 시키들 다 몰살했는가? 그리고 세종은 왜 어린 단종을 죽여야만 했는가? 그러면 태종의 피는 무슨 차가운 파란 피가 흐릅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어떤 왕권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또한 우리 때는 외문고시, 행정고시하면 역사가 필수였어요. 근데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그나마. 영어는 필수, 역사,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 없어요. 한 국가의 문화라는 거는, 그 다음에 경쟁력은 어디 있냐면은 자국의 언어와 자국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통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다문화 가정이 지금 지난번에 여기 교수님이 다문화에 대해서 아유 새까맣고 막 방글라데시 애들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거 너무 싫어, 이런 거.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야. 공감이 없고, 그리고 또 들어온다면은 우리 동네 안 좋은 거 들어온다면 우리 동네 집값 떨어져, 땅값 떨어져. 굉장히 이기적인 거에 막 완전 그렇게 내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모든 총체적인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입시를 막 그때그때 바꿔갖고 하는 게 아니라 백년지 대계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서서히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이냐. 어렸을 때, 예를 들어 유치원 때 약간 분홍색을 넣어요. 한 중고등학교 때 약간 빨간색을 넣어요. 대학교 때 빨간색을.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스며들듯이. 그래서 저는 지금 유치원 교육도 문제라고 봐요. 유치원에서 뭐 가르치죠? 이번에 무슨 우리 동료 유치원에서 미술대회 나가고 막 상 받고 어쩌고저쩌고. 막 선생님 반 그려줘. 그리고 상 받았대. 음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망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주변에 독일에서 교육학 전공하고 이런 프랑스에서 공부한 사람들하고 이거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죠. 지금 대학 입시 문제가 수능 이게 문제가 아니고 유치원 교육부터 제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석에서 그런 얘기해요. 유치원 선생님은 제일 똑똑하고 제일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가장 인간적인 남을 배려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EQ, 감성지수죠. EQ가 높은 사람이 유치원 선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유치원 선생에 대한 대우를 잘해줘야 된다.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유치원전에 유아원도 있죠. 막 애들을 수십 명을 그냥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애들 막 귀찮다고 수면제 먹이고. 어쩔 수, 그거 합리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죠. 일제 때, 예를 들면 일제시대나 지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선생 직업을 최고로 알아요. 왜? 물론 이제 사상교육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택도 주고, 그 다음에 급여도 잘 주고, 신분이 보장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지금은 교사라는 직업이 어때요? 월급은 다른 직종에 비해 적지, 환경은 열악하지, 학생들은 완전히 개무시하지, 학부모는 안 때리면 다행이지. 이러니 누가 똑똑한 사람들이 교사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날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 홍익인간이죠. 널리 세상 이롭게 하는 인성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율곡 선생님이 지은 책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경몽여결 들어보셨죠? 격이라는 건 두들긴다는 뜻이에요. 격파할 때 몸은
어리석음, 꿈, 요결은 중요한 것을 추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들을 위한 책이에요. 경몽요결. 그런데 이 경몽요결은 조선시대에 말하자면 필독서였어요. 참고서가 아니라 필독서고 조선시대 4대 붙이고 이 경몽요결을 안 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경몽요결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입지예요. 인생의 뜻을 세우라는 거죠. 입지당이라고 그랬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것이 결국 우리 조선시대의 교육의 하나의 전범이 되었던 거죠. 사인당의 교육론이 특별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율곡 선생의 학교 모범이라든가 이 경몽요결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사인당한테 다 배운 얘기예요. 첫째, 뭐 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나를 낳아준 부모와 나와 같은 부모에서 낳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겠는가죠. 그래서 막 귀에 진짜 피가 나죠.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옛날에 서경이 이르기를 이랬다더라, 고상년은 이랬다더라, 뭐는 매일 밤 소위 말하는 사상교육, 세뇌교육을 시킨 거죠. 밥상머리 교육이죠. 그 교육이 결국은 체화가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이제 김선비, 임선비 만나면은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은 김선비께서는 수학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한 100번 읽었습니다. 그러는 임선비는 몇 번 읽었습니다. 저는 좀 한 500번 읽었습니다. 그러면 100번 읽은 사람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자, 수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덕을 섭조죠. 그러니까는 옛날에 이제 천자문을 띄잖아요. 처음에 천지현황 해갖고 이제 천자문을 띄고 그 다음에 동몽천수 어렸을 때 닦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배우는데 수학이라는 거는 뭐 요즘을 하면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수학의 내용 별거 없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동네 어지러우면 청소하고 왜 그런 내용이에요. 국학교에서도 다 하는 내용이야. 그런데 왜 그토록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수학이 이제 한자로 돼 있으니까 또 한글을 풀어서 언니가 막 많이 나왔어요. 막 학자마다 저마다 쓴 거야.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왜 수학이 그렇게 올방을 했을까요? 수학은 실천강령이에요. 실천강령이니까 내가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갖고 몸에 익히는 거예요. 저절로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행동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수학의 또 기본은 뭡니까? 바로 인본주의죠. 그래서 율곡 사상도 역시 사임당의 교육 철학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석봉 아시죠? 글씨의 천재 한석봉이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한석봉 책가 사임당 사임당8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사임당이 서예도 잘했기 때문에 그 글씨체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한석봉이 이제 그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임당 하면 포도그림, 유명한 포도그림 아시죠? 포도그림과 그 다음에 초충도라는 건 풀과 벌레들. 그러면은 조선시대는 다 아까 뭘 그렸다고 그랬죠? 그림은 사군자, 그죠? 외나무쪽 사군자를 그리는데 물론 대나무 그린 것도 있지만은 거의 다 초충도가 많아요. 뭐 개미, 벌, 왜 사임당은 그런 하찮게 보이는 곤충이나 풀을 그렸을까요? 궁금하죠? 아니 다른 군자들은 매랑 국죽을 친다 그러죠. 매화를 친다, 난을 친다 하는데 사임당이 그거 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여성이기 때문에 밖으로 잘 안 나가니까 이렇게 보이는 걸 했지만은 그 초중도에 제가 이제 그 사임당 챙겨서 그걸 쭉 했는데 미술 쪽 그 석사 박사 논문에서도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기법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전 뭐 이런 걸 하는데 뭐 그 거기에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충도는 결국 뭐냐면 생명 존중과 관련있어요. 그 하찮은 인물도 똑같다는 거죠. 사실은 성선설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하다고 그러는 게 맹자죠. 그 반대는 누구죠? 순자의 선악설. 뭐 결론은 똑같아요. 선한 품성을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교육을 시켜서 선한 인간을 하죠. 악한 품성을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교육을 교화하죠. 뭐 결론 버킹엄 똑같은 건데 그 맹자가 인을 중요시했지만은 또한 그 사임당의 초충도는 사실은 여러분 장자 아시죠? 장자의 제물론이라고 했어요. 예, 장자의 제물론. 제자가 평등하다, 가지런히 하다는 뜻이고, 물자는 뭐 우리가 물건, 만번은 평등하다는 의미예요. 생명 존중과 평등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깊은 뜻이고, 그 속에서 사실은 남편이 평생 속 썩였지, 평생 돈 못 벌었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우리 정년퇴직하고 한 몇 개월만 지나봐요. 집에서 눈치 봐요. 밥 못 먹잖아요. 그리고 한때는 제일 미운 남자가 누구? 삼식이. 새끼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임당은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결국 뭐냐? 남편이 남편 도리를 못해도 나는 나의 도리를 한다는 거죠. 왜? 자기 인생의 뜻을 군자한테 뒀잖아요. 군자라는 게 뭐예요? 도덕적 인간의 완성이거든요. 내 스스로 늘 채찍질하고 내 스스로 늘 주변을 가지런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곡은 아까 이제 경공역을 얘기했지만 조금 올려주세요. 율곡의 교육사상은 뭐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는 어디 있다? 마음의 성찰과 개선에 있다. 그리고 자기 내면을 깨닫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율곡이 사임당 돌아가시고 율곡이 하도 어렵게 사니까 뭐 그 받은 외조모한테 받은 재산 빚자를 그것도 어려운 친척들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해갖고 처갓집에서 또 집을 한채 사줬어요. 이 집이라도 징기고 살라고. 그런데 이번에도 또 팔았어요. 팔아갖고 뭐 했어요? 어려운 친척들 또 다 도와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기 항해도 해줘갖고 다 모여 사는 거예요. 하루에 2끼 먹었대요. 심지어는 하루는 이제 율곡의 친한 지인이 해주 목상가로 갔나봐요. 저 대학자가 맨날 쌀이 없어갖고 2끼만 먹는다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갖고 이제 쌀가마니 보낸 거예요. 막 신났죠. 그거 본 사람들, 야, 이거 웬일이냐 해갖고 막 쌀가마가 막 들어오니까 율곡 선생님이 뭐라 했잖아요. 이거 분명히 나라에서 옛날에 장리라고 그러죠. 이자 넣어갖고 하잖아요. 나라쌀 빌려온 것 같은데 도로 갖고 가라고. 그래서 사람들 쌀가마니 구경만 하고 쌀밥은 못 먹고. 그러니까 평생을 청년 결박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율곡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장례 치를 도움이 없어요. 뭐 지금 고사하고 간에 나머지 식구들 거치할 때는 만만치 않지. 장례 치를 그래갖고 율곡의 제자들이 임금한테 상소를 했어요. 그 관직은 아주 높은 관직 대사원을 몇 번이나 했거든요. 요즘 말하면 뭐 대법원 그 판사죠. 그러니까는 나라에서 그러면은 초가집 한채랑 장례비랑 이런 거 다 대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물신 시대에서 우리가 그런 걸 바랄 수는 없지만은 요즘 관리들 공직자들 너무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멸사봉공이라고 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내 사사로운 것을 죽이고 멸하고 봉공, 공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라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거꾸로요. 멸공봉사야. 나랏돈, 회사돈, 뭐 틈만 있으면 다 자기 걸로 착복하고 그러니까 인생을 막 사는 거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 이게 국민을 좀비로 만드는 게 아닌가. 좀비가 뭡니까?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남의 목 뜯어 먹고 그런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근본적인 교육의 개혁이 없이는 우리 사회는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난번에 어느 교수님이 출산율도 진짜 이것도 심각하지만은 이 교육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초대에 얘기한 것처럼 탈모드 교육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회적 리더가 된다면은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반드시 공감대를 갖고 도와주고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그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론 자 교육을 지금 누가 담당합니까? 아버지가 담당합니까? 아니죠. 어머니가 담당하죠.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누가 있어요? 위대한 어머니가 있죠. 그래서 이 여성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오늘날 세계 명문대학도 나오고 막 똑똑한 여자 아주 널렸어요. 그런데 내가 내 주변에도 젊은 여성들 보면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은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내가 지식인 여성으로서 내가 어떤 말하자면은 양지에서, 물론 저도 양지에서 컸죠. 그 당시에 대학생이 뭐 5%, 여학생이 5%도 안 되는데 대학원까지 나왔으니까 저는 늘 그거를 감사하게 여기고 한편으로 빚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역사책을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12권의 책을 쓰게 됐는데 지금도 저의 그 모친께서는 그래요. 너는 그렇게 공부를 해갖고 돈도 하나도 못 벌고 이국 사람이에요. 이국 사람에서 막 월남해갖고 아버지랑 만나갖고 맨 땅에 희생해갖고 자수성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나한테 저기 뭐 즐겁나요? 세탁소 다른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뭐 제품진 남자 만나갖고 뭐 건물을 샀대더라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해가 되죠. 이국 사람이 남한에 내려와서 성공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그걸 겪었겠었는데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그래도 내가 혜택받은 사람으로서 여성으로서 내가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빚을 갖고 간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서 책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에 기생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다른 말로? 해어화. 해자는 알아듣는다는 거죠. 해독한다. 말귀를 알아듣는 꽃. 자, 조선시대 기생하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황진이. 황진이는 그러니까 기생도 계급이 있어요. 황진이 같은 경우는 시, 서, 그 다음에 이제 가무를 다 잘하는 사람이고 1패기생. 2패기생은 시문을 읽지 못하나 가무를 잘하는 사람. 자, 3패기생은 뭘까요? 말 그대로 못 파는 기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양 권법이 있고 또 한양 교감이 있고 말이는데 기생들 교육을 하잖아요. 이 기생들이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발달했죠. 왜 그랬을까요? 기생들이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 무슨 쌀장술 설명하겠어요? 그렇죠. 선비, 사대부. 말하자면 엘리트들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당계 3년에 뭐해요? 통을 넣는다고 그러죠. 분식집기 3년에 라면 끓인대요. 그런 것처럼 자꾸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사회의식이 뜨는 거죠. 그래서 1905년이 무슨 년이죠?
을사? 우리 옛날에 을사조약이라고 배웠어요. 을사늑약. 근데 조약은 대등한 관계에서 조약인데 요즘은 늑약이라고 해요. 강제로 강탈돼 갖고 해서 늑약이라고. 우리 때는 한일 합방이라고 불렀어요. 아 무슨 부부가 합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본식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은 경술국치, 경술년에 1910년에 경술 나라의 치욕이라서 경술국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전국에 여학교들이 많이 생겨요. 여학교들이 많이 생겨요. 이 여학교 설립자들이 누구냐면 기생들이 돈을 모아갖고 여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왜? 기생들이 사회의식이 뛰어나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해방하려면 어떻게 돼? 여성들이 교육을 해야 되겠다. 지금 제가 전화할 때 지금 여성 교육 없어요. 또 우리 때 맨날 내 중학교 때인가 선생님 그랬어요. 여학생들한테 각자 꿈을 적어내라고. 한 70%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뭐라고 썼을까요? 현모 양척. 그래서 내가 그때도 제가 발락 까져갖고 야 현모 양척은 아니고 그래갖고 학생들이 다 웃었어요. 이 사인당 하면 현모 양처의 상징으로 보는데 일그러진 현모 양처 신화의 탄생. 제가 이제 사인당이라는 책을 2015년에 내갖고 이제 문체부에 우수도서로 선정되고 중국에서 이제 북경에서 출판하고 대만에서 또 출판했어요. 근데 역시 제가 쓴 12권 중에 가장 표자예요. 외국까지 해서 그걸로 인사도 좀 많이 받고 했는데 왜 현모 형태의 신화라고 그랬냐면 원래 우리나라는 현모 형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 이상적인 여성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연력 효부. 연력 효부였는데, 그러니까 부모한테 효도하고 이제 남편 죽으면 절개를 지키고. 현모양처라는 개념은 보면은 일본에서는 현모양처라고 안 해요. 양처 현모라고 해요. 근데 이 개념이 일본의 교육자 나카무라 마사니오가 1875년에 만든 단어예요. 이 단어를 만들어갖고 어떻게 하느냐.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해갖고서 어떻게 해야 돼? 가정에 충실해야 돼. 왜?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에도 나가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더라도 너네는 집구석에만 있어야 돼. 딴짓하지 말고. 이렇게 여성의 역할을 고착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가 우리 조선을 이제 강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1922년에 조선 교육령에 보면은 이제 조선 여자들도 그때 이제 막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라에 충성하는 남자들을 위해서 너네가 열심히 뒷받침해야 된다. 그리고 뭘 해야 된다? 아들 낳아야 된다. 왜? 군인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1944년인가 서대문에 동양극장이라고 큰 극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전국 연극 경연대회가 열렸어요. 거기 아주 막 대박이 난 작품이 있어요. 제목이 신사유당. 내용은 뭐야? 궁극의 어머니래. 그런 식으로 또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일본에 충성해서 내보내고 사인당 무슨 개포 뜯어먹는 소리냐고. 그렇게 왜곡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대 유신 시대죠. 자, 독재 정권의 특징은 뭐냐면은 과거의 영광을 병풍으로 삼아갖고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율곡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또 성우 누구? 이순신. 그러니까 율곡 선생님은 문에서 제일이고 이순신은 무에서 제일이잖아.
그래갖고서 이제 그 강릉 오죽헌 그 완전히 그 뭐랄까 그 사업을 크게 했고 또 자원서원 파주의 자원선에도 크게 대대져서 그래서 이제 그 이순신 성은 이순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뭐 이렇게 하고 여성으로서 이제 사인당을 또 현모양처럼 둔갑을 시켜놨네요. 그래갖고서 우리 때 그 여성 교육이 막 그런 거예요. 뭐 남자 앞에서는 얌전하게 해야 되고 무슨 뭐 너네들 대학 가면 짜장면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왜요? 애들이 물어보니까 뭐 짜장면 먹다가 고춧가루 입에 끼면 아니 그러면 남자를 껴도 되고 여자를 안 끼면 안 되냐고 막 그런 식으로 우리 굉장히 차별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요즘 그런 얘기하면 요즘은 무슨 교육이에요? 양성 평등 교육이죠. 그래서 이 왜 유경수 여사를 그 현모양처의 표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사인당은 본래의 그거와는 달리 어떻게 됐어요? 계속 왜곡되었어요. 오늘날에는 5만원권 집회가 됐는데 이게 또 골치 아픈 게 그 사과박스에 5만원권 집회 꽉꽉 차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안 쉬어봤구나. 2억이래요. 그러니까는 그 평생을 그 어떤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이럴 때 부르시던 사인당 집회가 지금 뇌물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죠. 그리고 사실 그 사인당의 아버지가 평생 벼슬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그 당시가 그 연산군 시대예요. 연산군, 중종, 선조. 이제 우리 이유고 선생은 선조 때 인물이죠. 명종 선조 때인데 그 한 번은 그때 당시에 기묘사화라고 했어요. 우리 아마 어렴풋이 기억날 거예요. 그 사화라는 건 선비들의 화를 입니다. 그래서 무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그 선비들의 화를 입은 사건인데 그 사건은 뭐냐면은 중종 때 그 이렇게 알죠? 그 조강조가 주초지향 나뭇잎에다 꿀을 발라갖고 그렇게 해서 홍구파가 이렇게 말하자면 기득권 세력이 있어. 홍구파가 이 사리파 젊은 세력을 치려고 그 미조를 한 거죠. 그래서 살인파들이 다 그 죽었는데 살인파들은 특징이 뭐냐면 명분과 절개를 중요시하거든요. 자기 친구들 몽땅 죽었어요. 그래서 벼슬을 안 했어요. 그러한 것들이 그런 집안의 가풍이 이제 사인당한테도 내렸는데 그 사인당 그 남편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이원수가 이제 자기도 눈치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관직을 얻으려고 이원수의 당숙 아시죠? 당숙이 이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뻔질나게 드나드는 거예요. 어느 날 딱 사인대 불렀어요, 남편을. 당신 요새 어디 다니냐고. 아, 저기 우리 그 당숙 어린데서 지금 권세가 엄청나잖아. 그때 아마 영의정이가 하고 있었대요. 아, 그 집에 왜 다니냐고. 아니, 관직 좀 얻으려고. 당장 그만두라고. 왜? 그 사람을 을사사화를 일으킨 선비를 많이 죽인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난다. 위험하다. 또 이원수가 말은 잘 들었나 봐요. 근데 훗날 어떻게 됐어요? 그 이기가 또 수청을 당해갖고 결국 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앞니를 내다본다기보다도 사용자가 생각하는 저렇게 나쁘고 위험한 사람을 가까이 관직 때문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그 사인당은 여성이지만 제가 쓰면서도 굉장히 놀란 게 우리는 그때 뭐 옛날만 해도 뭐 현모양처 그렇지 뭐 출판사에서 제의가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쓴다고. 무슨 현모양처 돼야지 못 써.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자료를 제가 다 이제 역사를 넘어서 뒤지니까 사인당이야말로 21세기 리더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여성교육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평생을 남편은 돈 못 벌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병들어 죽었어요. 48살에. 내가 보기엔 화병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평생 속색이고 돈 못 벌고 그런 속에서도 아이들을 그렇게 자녀 교육을 훌륭하게 하고 본인도 예술가로서 그 고통을 승화시켰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지금 그 교육학 쪽에서 사회당의 논문만 한 150편 나와요. 그 서예, 뭐 예술 쪽에서도 한 100편 이상 제가 거의 다 봤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아직도 그 사인당에 대해서 뭐 햇망을 치고 뭐 유행곡 잘 나가고 유명해진 사람 아니야? 라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사회과 여성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하듯이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교육개혁의 하나의 이정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그 교육의 문제가 사교육의 문제가 많잖아요. 자, 강남에서 사교육이요. 한 애 보내는데 한 달에 기본이 몇백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가요. 대학을 가는데 대학 가서 걔네들은 막 때 되면 해외 여행 다녀요. 연수 다녀요. 좋은 경험 많이 하죠. 그 시간에 없는 집 애들은 등록금 발라 한 학기 휴학하고 우리 때는 4년 졸업이 기본이었어요. 요즘 6년씩 가는 사람들이 많죠. 왜? 한 학기 쉬었다 돈 벌어서 또 가고 대학가 근처 원룸이 월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60만원, 70만원씩 해요. 그거 어떻게 입어내고 투잡 뛰고 그러니 걔네들 성격이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에 나와서부터 신불자, 신용불량자로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해외 유학 갔다 와서 스펙 쌓고 경력 쌓아갖고 좋은 데 취직하고 또 우리나라는 뭐니 해도 실력보다 뭐예요? 뭐죠? 백이죠, 백. 인맥.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왜 개천에서 용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학고방에 살아도 애가 똑똑하면은 사법고시도 되고 행정고시도 되고 외모고시도 되고 이렇게 신분의 에스컬레이터가 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려워요. 개천에 용 안 살아요. 미쳤어요. 개천에 지름이나 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교육의 어떤 사교육의 그것이 결국 또 계층 간에 그거를 만들고 위화감을 만들고 자 그러다 보면 그 중에 이제 어떤 또라이가 막 사회를 저주하고 에라 모르겠다 정신줄 놓으면서 두 번째 사연역 분당에서 그죠? 막 무차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소중하다는 생각 못 하는 거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남한테 함부로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자식을 가진 사람은 내가 잘해야지 내 자식한테 그런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 개념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물론 게임 산업이 또 중요하긴 하지만 또 부작용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컴퓨터 고장 나갖고 PC방 가면요 여학생들이 이 여대생부터 여고생부터 입에 담지 못한 무슨 막 조폭이나 쓸만한 말들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게임하는 게 뭐예요? 다 죽이는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을 생명을 우습게 하고 그 여러분 히키코모리 아시죠? 일본에 왜 그 방에서 안 나오고 사회에 고립된 우리나라도 지금 40만 명이래요. 히키코모리가 나중에 범죄자가 될 확률이 있는 거죠. 일반인보다 높은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하나의 그게 돼서 같이 흘러가야지 되는 거고 당장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점차 나아가게 만들어야 되고 지금 대학 등록금이 600, 700만 원씩 하잖아요. 그나마 있는 데가 그렇게 되는데 그 기숙사 같은 것도 기숙사 들어가기 그렇게 어렵지. 기숙사 한 3, 40만 원 하나 봐요. 들어가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대학이 돈이 없느냐? 맨날 돈 없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요. 각 대학마다 유명한 대학에 한 300억에서 400억씩 비자금 다 갖고 있어요. 안 풀어요. 그거 갖고 땅 장사하고 저번에도 고대 가니까 막 학교 안에 스타벅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아이들 그 강의실에 그 편의시설을 줄이는 대신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만약에 뭐 어떤 교육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그 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요. 요즘 이제 각 그 행정복지센터라고 있잖아. 옛날에 동사무소. 아주 건물들 잘 변했어요. 빈 방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 기타 배우기 무슨 그런 거 좀 학원 가서 배우라고. 그래야지 학원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행정복지센터나 옛날 주민센터에서 뭘 해야 되느냐? 시민 강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도 우리가 평생교육이라고 했잖아요. 막 학교 교육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교육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물건 사면 업그레이드 하시 계속 평생교육. 더구나 지금 이제 수명이 젊은 애들은 100세까지 가잖아요. 그 학교 교육은 한 16년에 끝나는데 그걸로 다 써먹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 사회교육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 시민 재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해야 되고 오늘 이렇게 또 그 사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이런 강의가 있으니까 좀 와서 그래서 제가 종로 부천에서 태어났어요. 그 제동에서. 너무 여기 오면 진짜 옛날 고향에 오는 것 같죠. 늘 사람들을 만나도 지금도 이제 인사 중에 좀 만나는데 안 변하는 게 그 비원 쪽이 이제 별로 변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또 사원장님께서 이렇게 평생교육원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